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작가가 되는 시간 4주차 수업입니다. 예, 벌써 4주차가 됐는데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긴 연휴를 지나와서 조금은 흐름이 끊긴 감도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력으로 소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했다면 지금보다는 적게 읽었을 거고 지금보다는 적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게 큰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렸던 건 사건이었습니다. 이 투게나 파묘, 자연상 박물관, 사다리의 마지막 단, 이 소설들을 저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한번 이 작품들의 표지 이미지를 머릿속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투게라는 단편소설의 표지 이미지를 그린다면 어떤 장면을 그릴까? 파묘는 또 사다리의 마지막 단은 각 소설마다 한 장면씩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잘 쓴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형식의 구애를 받지 말고 작가가 하고픈 이야기를 드러내되 독자가 즐기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자. 여기에는 적당한 긴장감과 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말하자면 소설에서 말하는 이미지란 그 자체로 사건을 뜻합니다. 누군가 이 소설은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 소설에서 중점이 되는 사건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겠죠. 또 하나는 인칭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1인칭과 3인칭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도 많이 접해보셨으니까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셔서 2인칭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매력적인 2인칭 소환체 한 편을 저도 오늘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직 이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인물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소설이 1인칭이든 3인칭이든 혹은 2인칭이든 관계없이 매력적인 인물이 소설에 등장해서 활동한다면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와 관계없이 독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이기성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법 분량이 되는 소설이긴 한데요. 우리가 그래도 같이 읽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니까 20분만 정도만 짧게 읽어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20분 정도만 집중을 해서 조금은 속도감 있게 글을 한번 읽어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3분이니까 53분에 다시 마이크를 켜고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쯤 이제 강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행을 결정한 이기성 그리고 배추밭 심기라는 소재까지는 아마 읽으셨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정도만 닿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가 없던 출장을 만들어 도쿄행 비행기를 탄 것은 배추밭 때문이었다. 강력한 도입부는 소설의 한복판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이 소설의 첫 문장이죠. 이기성이 도쿄행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배추밭이라는 주요한 소재도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이 배추밭에 가기로 해놓고 정작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게 단편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나 목표에 닿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 담긴 의미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게 이 짧은 이야기가 가진 미학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꽤나 긴 여정 끝에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타임캡슐을 열거든요. 거기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그 타임캡슐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타임캡슐을 발견하기 전까지의 과정, 그 과거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게 이 소설에서 짧은 이야기들이 가지는 의미일 겁니다. 우선 이 소설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대학 시절 추억이 깃든 배추밭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들은 이기성의 도쿄 여정기. 그런데 우리가 이전 주차들에서 읽었던 소설에 비해서는 이 속도감이랄 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사다리의 마지막 단에서처럼 긴장감 속에서 얘네들 대체 왜 이럴까? 그럴 좀 마라는 기분으로 소위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따라가는 소설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긴장감을 유발하는 사건과는 결이 조금 다르죠. 그렇다면 이 소설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순전히 이 두 등장인물의 캐릭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키코라는 캐릭터, 즉 인물에 의존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유키코의 심정과 행동들이 독자에게 공감받지 못한다면, 독자의 마음에 닿지 못한다면 이 소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칫 과거의 추억이 깃든 어떤 장소를 한번 답사하고 오는 여행기 정도로 밖에는 읽히지 않겠죠. 대체로 보는 이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된 인물을 두고 소위 입체감을 지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입체감을 지닌 인물을 창조해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거죠. 사실 사건은 창조라기보단 모방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모방이라는 것은 다른 작품에서 모방을 해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나의 삶에서 모방을 해오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겪고 보았던 일로부터 차용하고 변형해서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파묘의 경우라면 작가가 파묘란 행위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이 있겠죠. 누군가한테 듣거나 어디선가 보았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파묘라는 사건이 소설 속에 녹아났을 텐데요. 사다리의 마지막 단에서도 아이들이 위험천만하게 노는 그 모습을 보거나 들었던 작가가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려오는 낙하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사건으로 발전시켰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물은요, 이 투개에 나오는 화자나 아버지, 파묘에 나오는 엄마 순일이나 사다리의 마지막 단의 카트리나 주인공 화자 같은 인물들은 그야말로 온전히 작가가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창조하는 존재죠. 그래서 사실 단편 소설을 쓰는 행위에 있어서 창작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는 배경이나 사건보다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작가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 더 합당할 텐데요. 자신이 창조해낸 인물이 세상 어딘가에서 볼 법한, 어디선가 볼 수 있을 법한 배경과 사건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배경과 사건은 현실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인물은 작가가 온전히 창조하는 겁니다. 난이도라고 할까요? 그 작업 과정의 고단함을 수치화한다면 이 배경이나 사건을 만드는 것보다 인물을 만드는 과정이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 10개의 사건을 만드는 것보다 인물 하나가 10개의 사건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창작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인물이 스스로 사건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작품을 써보셨잖아요. 거기서 작가인 자기가 아니라 독자가 내 인물을 두고두고 생각해 줄 만큼 인물에게 입체감을 부여해 주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내 인물이 독자에게 얼마나 입체적으로 익혔는가를 곰곰이 돌아보는 건데요. 방법이 있다면 단순합니다. 그 인물이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정말 어딘가에서 볼 법한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면 되는 거죠. 마치 배경과 사건을 우리가 삶에서 끌어왔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입체감을 지닌 인물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소설에서의 인물은 언제 매력적이게 되던가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좋아했던 소설 속의 인물 누가 있나요? 꼭 소설이 아니라 다른 장르도 괜찮은데요. 드라마, 영화 모두 괜찮은데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요? 누구예요? 왜요? 말하면 돼요, 편하게. 어디에 나오는데요? 웹툰에 나오는 캐릭터예요? 로맨스 웹툰에 나오는 캐릭터예요? 좋아요. 옆에 친구는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요? 딱히 없다고? 생각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웹툰도 괜찮아요. 웹툰 제목이 뭔데요? 그 주인공의 성격이 좀 시원시원한, 호방한 타입을 좋아하는군요. 어때요? 좀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요? 영화, 드라마든? 게임에 누구요? 오토. 좀 괴짜 같은 캐릭터예요? 좋아요. 어, 우리가 자기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자기적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게 되나요? 웹툰도 많이 보고 이렇게 드라마도 많이 보니까 보다 보면 너무 자기적이라다라는 느낌을 받는 작품들이 간혹 있죠. 그게 말이 돼? 혹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는 말이 나올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즉 자기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물을 구성하려면 세상 어딘가에 있을 법한 사람을 연출하면 되는 건데요. 인물의 입체감은 그 혹은 그녀가 움직일 때,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움직일 때 더 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행동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소설에서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들려면 그 캐릭터를 움직여야 한다는 소린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 인물에게 역할을 부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대한 이런 이야기를 두루뭉술하게 하는 걸 피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물에게 직업을 주는 겁니다.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체로 특정 행동을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적이다라는 표현을 다소간 피해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형사라면 범인을 쫓을 거고요. 탐정이라면 사건의 미스테리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 의사라면 의료행위를, 기자라면 취재를 나가야겠죠. 혹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무직 종사자여도 그 회사나 직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일을 수행할 수 있고, 이 마지막 이기성의 이기성처럼 출장을 갈 수도 있겠죠. 내 인물에게 직업을 부여하는 순간부터 행위에는 당위성이 생기고 자기성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건도 따라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읽은 마지막 이기성이라는 작품 속 화자의 직업은 이 모기업의 문화재단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의 월급을 받으면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당히 후원을 하기도 하고 생활비가 떨어지면 계란으로만 연명하기도 하는 인물이죠. 한편 그 소설 속에 다른 인물들도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짧게 언급이 되죠. 초반 부분에 아주 잠깐 아버지와 삼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잠깐 등장하는 인물들조차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어떤 업으로 먹고 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게 그만큼 한 사람의 구체성을 확보해주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작품에서 독자가 입체감을 느끼는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열심히 벌어온 돈을 모아서 드디어 개인 택시를 마련하기도 하고 그런 삼촌은 아버지의 개인 택시를 평생 남의 택시만 몰던 삼촌이 탐을 내기도 하고 독자들은 인물의 이런 행위들에 입체감을 느낍니다. 택시기사라는 직업 자체에 입체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라면 할 법한 생각과 욕심과 욕구에서 입체감을 느끼는데요. 게다가 이 서브 캐릭터들까지도 이런 디테일이 느껴진다면 이 소설가는 충분히 역량이 있구나라고 눈에 띄게 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소설의 신뢰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작품 있죠. 해밍웨이의. 그 작품도 주인공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직업적 결핍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 영화, 드라마 속 주연 캐릭터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그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사건의 주가 되거나 배경이 되진 않나요? 우린 캐릭터에 직업을 부여해 볼 건데요. 그런데 인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캐릭터를 만들고 직업을 선택하는 건 순서가 좀 맞지 않죠. 직업을 먼저 정하고 인물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내가 그 인물을 만들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를 너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작가인 내가 당장 그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낮더라도 자료조사를 하면 되는데요. 작가는 때때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본인이 경험한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작품 설정 자체는 한계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설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의학 드라마를 쓴다고 했을 때 그 의학 드라마 작가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모두 갖춘 다음에 글을 쓰게 될까요? 아니죠. 그 캐릭터가 마주하게 되는 사건, 갈등을 디테일하게 그려나가야 될 때 그 시점에서 자료조사를 나가는데요. 실제로 문해창작과를 다녀보면 현장 취재라는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학기 내내 이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과 인터뷰만 하는 수업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그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자유롭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입체감은 직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직업을 지닌 인물의 디테일한 행동과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직업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은 갈등에서부터 발생하는데요. 갈등이 발생하려면 결핍이 있어야 합니다. 결핍이란 건 이런 걸 뜻합니다. 나는 소설가인데 글이 잘 안 써져요. 나는 강력계 형사인데 범인을 잘 못 잡아요. 나는 외과 의사인데 피를 못 보겠어요. 인물에게 직업을 부여하고 그 다음은 그 직업에 치명적인 결핍을 부여해보는 겁니다. 오늘 해볼 실습도 이 같은 짧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뒤에 원고지 아마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원고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3개 정도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직업을 설정하고
그 직업에 알맞는 결핍을 부여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3개씩 쓰시면 제가 이따 걷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한 10분만 해보겠습니다. 5시 15분에 다시 마이크를 켤게요.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운동선수인데 폭식을 자제하지 못해요. 나는 상담가인데 타인의 일을 해결해 주려 해요. 이제 공감이나 경청보다는 뭔가 좀 해결을 자꾸 하려고 한다라는 맥락인 것 같아요. 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인데 책임을 회피하고 놀려고만 해요. 그래서 직업과 이렇게 좀 순간적인 충동으로 연이어서 글을 써줬네요. 좋습니다. 결핍을 충동으로 약간 우회한 전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심리 상담사인데 내 심리를 잘 몰라요. 나는 의사인데 피해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나는 교수인데 더 배우고 싶어요. 그죠? 교수도 이제 지식에 대한 결핍을 계속 느낄 테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의사인데 피를 무서워해요. 그것도 굉장히 치명적인 결핍이겠죠. 또 내 심리를 모른다라는 것도 좀 남들이 보기엔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은 오른쪽 위에 되게 귀여운 눈을 그려놨네요. 나는 소방관인데 불이 무서워요. 나는 애니메이터인데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나는 선생님인데 사람이 무서워요. 나는 가수인데 또 사람이 두려워요. 무대에 이렇게 가야 되는 입장인데 사람이 두려운 사람. 그렇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무서워. 이것도 큰 결핍이겠죠? 좋습니다. 나는 연예인인데 시선이 두려워요. 나는 만화가인데 그림을 못 그려요. 나는 강사인데 말을 못해요. 나는 학생인데 집중이 어려워요. 나는 배우인데 연기를 못해요. 나는 음악가인데 박치예요. 아주 좋습니다. 결핍 잘 만들어줬어요. 또 이런 거. 나는 프로게이머인데 귀가 잘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나는 플로리스트인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나는 형사인데 살인마를 동경해요. 요것도 굉장히 흥미를 유발을 잘하는 결핍과 직업을 잘 연결해 주는데요. 좋습니다. 그 옷은 체육복이에요? 학교 체육복이에요?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아요, 이 질문을. 미안해요. 제가 괜히 지나가다 보면 질문을 자꾸 할 것 같긴 해요. 저도 고등학생 때 그 초록색 옷이어가지고 별명이 우리 학교 애들 보고 메뚜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버금가는 약간 색깔이긴 하네요. 당근도 잘 어울려요. 그래도 뭔가 안전해 보여요. 그 색깔은. 못 본 척 했어야 되는데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다들 재밌게 잘 쓰셨네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에서 이런 실습을 해봤더니까 일본 학생이었는데, 일본에서 한국에 온 유학생이었는데, 저는 한국에 온 유학생인데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업과 결핍을 통한 인물 창조에 있어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가 핵심이에요. 원래는 소설을 제법 잘 썼는데, 원래는 범인을 잘 잡는 강력한 형사였는데, 원래는 정말 소문난 명의였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피를 못 보게 된 거죠. 처음부터 피를 못 보는 사람이었다면 의사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그 직업에 맞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냈는데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인물을 만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결핍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 직업과 결핍을 연결짓는 구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 속에서 작은 균열을 마주하는 게 단편 소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직업과 생계와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결핍이 발생했을 때 인물의 행동을 독자가 더욱더 주목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써주신 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몇 가지 사건은 이미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이기성이라는 작품에서도 문화재단 직원이나 아버지와 삼촌의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부여하긴 하지만 이 도쿄행과 배추밭이라는 소재가 더 중요하죠. 그게 메인 스토리고요. 직업적 갈등은 어찌 보면 보조적인 장치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직업을 서브로서 장치로 활용하면 단편에서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녹여내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직업을 부여하기라는 방식을 통해 단편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인물의 직업을 부여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수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좀 단편보다는 장편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요. 뭔가 앞선 예시를 들었던 걸 보면 형사가 범인을 쫓는 10부작 이야기나 의학 드라마, 장편 소설처럼 리듬이 긴 글에 어울리는 인물 설정 방식인 것도 같습니다. 이 직업적 갈등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과정을 담아내는 글이라면 확실히 장편이 잘 어울리겠죠. 그렇다면 이 직업 대신 유사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분명히 다른 인물 구축 전략을 한번 선택을 해봐야겠는데요. 뭐가 있냐면요. 이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접근이다 싶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 단편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단편적이거든요. 말 그대로 짧은 스토리에 어울리는 짧은 소재라는 겁니다. 이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꽤나 독특하고 험한 일들이 많은데요. 이 결혼식 하객 같은 알바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전문적인 간호가 아니라 지인 중에 누가 조금 아파서 간호하고 간병하는 스토리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에는 그 강아지 산책시켜주는 알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돈을 받고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는 알바 같은 것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 이틀 동안 벌어진 일,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주요 인물이 분명한 행동을 취하겠죠. 결혼식 하객 알바라면 친구인 척 하느라 바쁠 거고, 간병 알바라면 또 간병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종의 사건이 발생해서 내가 급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벌써 몇 가지는 머릿속에 사건들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직업에서 조금 더 단계를 낮춘 아르바이트라는 소재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오에 겐자부로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이 기묘한 아르바이트라는 작품도 있고요. 공중괴물 아구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기묘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시대가 옛날이다 보니까 이 화자가 강아지들을 이렇게 도살하는 일을 맡습니다. 정확하게는 도살하는 일을 뒤처리해주는 일을 맡는데요. 그런 보조 알바를 하면서 맡게 되는 좀 일련의 곤혹스러운 사건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 공중괴물 아구이도 어떤 아들, 부잣집 아들의 간병을 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제가 앞서 제시했던 예시들이 이런 소설들에서 조금씩 변형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정 단기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된 인물을 내 소설 속에 녹여내보세요. 그 인물도 자신도 처음 수행해보는 이 특이한 일들을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할 것이고, 그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독자로 하여금 이 인물을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해석하게 만들 겁니다. 이 직업과 아르바이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 더 있어요. 한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인물로 하여금 행동을 촉구하게 하는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취미입니다. 취미. 입체적인 캐릭터는 행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 취미란 건 인물이 좋아하는 것, 애정하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꼭 행위가 아니라더라도 이를테면 꽃을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취미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애정하는 것.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아세요? 요즘은 많이 안 읽나요? 아세요? 거기서 이제 제제라는 캐릭터가 좋아하는 게 제목 그대로 라임 오렌지 나무죠. 거기서 제제는 너무 어린 캐릭터이기 때문에 직업도 없고 알바도 못하고 취미도 없지만 이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그 캐릭터가 애정하는 것이 있죠. 그 캐릭터가 애정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제 취미가 낚시라고 해보죠. 여러분들은 낚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누군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방파제에서 긴 낚싯대를 던져놓고 앉아있는 사람을 연상하기도 할 것이고, 그 옛날에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에서처럼 배를 타고 바다로 멀리 나가는 낚시 같은 것도 연상하기도 할 것이고, 요즘엔 실내 낚시터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멀리는 못 가고 실내에서 낚시를 자주 가는 게 취미인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엔 또 민물 루어 낚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루어 낚시의 매력은 뭐냐면 이 생미끼를 쓰지 않고 가짜 미끼를 쓴다는 건데요. 이렇게 생긴 가짜 미끼를 바늘에 달아서 마치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물고기를
연기를 해서 액션을 줘서 속여내는 낚시법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루어 낚시가 취미인데요. 저는 이 루어 낚시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분야는 아니고, 근데 나는 또 잘 아는 분야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루어 낚시를 취미로 가진 인물을 소설 속에 등장시켰을 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소설에서 상황을 묘사하는 게 가능하겠죠. 또 7년의 밤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장편 소설이고 영화로도 나온 게 있는데 저도 학생 때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이고, 저는 그 소설의 스토리보다는 어디에 푹 빠져들었었냐면 독자로서 그 초반 부분에 잠수를 하는 챕터가 있거든요. 그 옛날에는 마을이었던 그곳이 지금 저수지가 돼서 물에 잠겨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잠수를 해서 돌아다니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어떻게 이렇게 잠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역시 인터뷰를 들어보면 잠수사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죠. 어떤 인물이 특정 행위를 수행할 때 디테일이 더해지면 그 작품의 신뢰도가 같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을 드러내기에 이 취미라는 영역이 명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인물 못지않게 효율적으로 작용됩니다. 그런데 이 취미는 직업이나 아르바이트와는 엄밀히 무게감이 다르죠. 내가 어부인데 최근에 물고기를 잘 잡지 못하는 것과 낚시가 취미인데 물고기를 잘 잡지 못하는 것은 그 갈등의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죠. 따라서 이 취미라는 것이 자체가 갈등의 주요 소재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스토리에서 이 취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첫째로 주인공이 현재 그 취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취미를 갖고 있었다고 표현할 것 같아요.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엑시트라는 영화? 다들 보셨네요. 거의 1000만 명이 넘게 봤다고 하니까 통계적으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정석 배우는 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 캐릭터로 나오죠. 그리고 과거 대학생 시절에 동아리가 있었어요. 이 산악 동아리에 심취해 있었던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죠? 그때의 경험 덕분에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으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꼭 그 캐릭터가 지금 당장 그 취미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그런 취미를 가졌던 인물임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캐릭터가 마치 정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입체적인 인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영화에서 이 캐릭터가 그저 전형적인 취중생 정도로 그려졌다면 다소간 캐릭터의 윤곽이 잘 잡히지 않았겠죠. 취준생이 현실에 10만 명이 있다고 친다면 그 10만 명 중에 산악동아리 경험이 있는 한 사람을 뽑아내는 게 작가의 역할입니다. 그 특수성을 만들어주는 게 스토리에서 취미가 가진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개연성, 당위성을 부여해줘서 자기성과는 좀 멀어지게 됩니다. 아니 일반적인 20대 취준생이 어떻게 저렇게 날래게 도시의 그 건물들을 뛰어다녀, 그죠? 그런 자기적이지 않아라는 이 물음을 얘가 대학생 때 산악 동아리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야 라는 답변 하나로 돌파를 하고 있죠. 이 취미에 있어서 두 번째 전략은 내가 아니라 서브 캐릭터, 즉 나 이외의 캐릭터에게 취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이 독특한 취미를 가졌다면 그 서브 캐릭터에게도 충분한 입체감을 줄 수가 있겠죠. 주인공은 물론 서브 캐릭터까지도 입체성을 가진다면 그 소설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제가 간단히 예시를 써두었는데요. 저 문장 뒤에 재영이 얼마나 볼링의 진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해주면 재영이 얼마나 볼링이란 취미를 소중히 여기는지 드러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재영은 볼링이란 취미를 가진 인물로서 입체감을 지니고 독자에게 처음으로 소개가 될 거예요. 볼링은 하나의 예시이고 수만 가지의 문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건 실습보다는 궁금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아르바이트, 좀 재미있는 아르바이트 따로 있나요? 혹은 내가 해보고 싶은 아르바이트 따로 있어요? 혹시 내가 이런 아르바이트는 해보고 싶다 있나요? 하객 알바? 결혼식 하객 알바? 왜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앉아있다가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혹시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있어요? 없어요? 아르바이트는 좀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과일이요? 술바, 와인바 이런 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옆에 친구는요? 탕후루 알바? 탕후루 좋아해요? 아까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래, 그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탕후루 알바. 친구는 혹시 뭐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카페 알바? 아, 그죠. 카페 알바. 전 제가 카페 알바 하면 손님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긴 했습니다만. 가게 사장님한테 미안해서 그만뒀어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계곡 탐방을 하는 취미도 있고, 뭐 요즘에 AI 목소리를 대신 녹음해주는 그런 성우 같은 캐릭터도 있대요. 그래서 다양한 취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수업을 기획할 때 중점으로 잡았던 건 다시 말해서 작가의 지난 경험들이 소설 쪽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오해하시는 게 내 과거 경험을 그대로 소설화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소재를 상상해봤던 것처럼 진짜 내 경험이 아니라 경로는 알 수 없지만 내 머릿속에서 출발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소재들 있잖아요. 이 소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다양한 소재들을 끄집어내서 소설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업의 주요한 목적이었고요. 인물을 창조함에 있어서는 내가 어디선가 보고 들었던 직업, 아르바이트, 취미를 활용하고 배경에 있어서도 적절히 내 경험을 녹여내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작품을 지금까지 썼던 거 있잖아요. 써오신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번 주에 또 쓸 작품도 있을 텐데 그 작품을 제가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기념으로.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 단행본에 넣을 원고를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지 요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제가 예쁜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좀 책에 싣고자 하는 원고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늘 과제하던 것처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화요일 끝나기 전에 홈페이지에 그 원고를 게시해주면 되는데 원고 분량은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도 A4 한 3페이지, 5페이지 요 사이로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분량을 홈페이지에 다들 하나씩 올려주시면 제가 책을 좀 정식으로 만들어서 문학관에 몇 권을 배치하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질문이 있나요? 책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네. 전에 썼던 거를 조금 발전시켜서 분량을 채워도 되고 아니면 새로 써도 글을 써도 됩니다. 최대 분량을 상관없어요. 막 20페이지 돼도 전 상관없습니다. 예, 분량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그 원고에 포함시켜야 될 게 여러분들 저자 소개 책 보면 저자 소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간단하게 뭐 어디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런 것도 좋지만 뭐 내가 요즘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편하게 쓰셔도 되고 자유롭게 저자 소개도 한 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왜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단편을 업로드 해주시면 제가 5주차 수업 때는 여러분들 올리신 거를 한번 피드백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5주차 수업 때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올려주시는 작품을 가지고 피드백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꼭 과제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꽤 긴 연휴를 쉬다가 와서 조금은 게으른 마음이 저 같은 경우는 좀 가기 싫은데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셔서 수업 너무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이번 주만 열심히 이렇게 창작을 하면 재미있게 책도 하나 만들어 보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